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오늘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가장 가기 어렵기로 소문난 수성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수성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속 전령의 신에서 따온 머큐리죠. 중요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에 걸맞게 빠릿빠릿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88일로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빠릅니다. 대략 초속 48km라고 하니 감이 오시나요? 서울 한복판에서 인천 국제공항까지 1초면 도착. 반대로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8일이 조금 넘는데 태양계 행성 중 금성 다음으로 느린 자전 주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수성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58일과 같다는 의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가장 가기 어려운 행성으로 꼽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리와 온도. 수성은 태양계 행성 가운데 태양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간 거리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바짝 붙어 있어서 수성의 하늘에서 태양도 지구보다 약 3배 정도 크게 보이고 그 밝기도 무려 10배 이상 밝다고 하죠. 이처럼 수성은 태양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풍이 강하게 불며 매우 뜨겁습니다. 표면이 가장 뜨거울 때 온도는 무려 427도. 충격적인 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극과 극의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고 높은 표면 온도 때문에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뜨겁다고 신나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에서 두꺼운 대기권을 햇빛이 뚫고 들어오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지만 이런 낭만적인 붉은 해돋이를 대기가 없는 수성에서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붉은 해돋이 대신 수성에선 하루에 태양이 무려 2번이나 떠오르기 때문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비비안 리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면 태양 핑계로 오늘 할 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오늘의 태양이 한 번 더 뜰 테니까 말이죠. 또한 수성은 달처럼 수많은 크레이터가 존재하는 상처투성이 행성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성 표면은 최소 35억 년 이상 운석이 꾸준히 충돌했으며 일부 지역은 크레이터가 너무 많이 겹쳐서 생기다 보니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이처럼 수성이 상처투성이가 된 이유는 바로 태양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친구와 함께 다니면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태양 충격이 강해지면서 여기에 이끌린 소행성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수성에 부딪힌 것이죠. 심지어 불쌍한 수성에는 날아오는 무언가로부터 지켜줄 방어막이 대기도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이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싸울 때 종종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죠. 조용히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가 싸움 도중에 튕겨나온 잡동사니에 맞는 경우입니다. 수성은 1차로 날아온 소행성들의 충돌로 크레이터가 생겼고 충돌로 발생한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2차 크레이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크레이터는 보통 직경 9km 정도의 크기를 갖고 가장 큰 게 직경 24km에 이른다고 하죠. 그리고 수성에는 지구와 비교했을 때 약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약한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행성에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는 다이너모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핵에서 생기는데 액체 상태의 철이나 니켈 등으로 구성된 외핵은 내부의 온도 차이로 대류하게 되죠. 이때 마치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외핵 때문에 자전축을 따라 자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자기장이 매우 약하다는 것, 수성에 외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수성은 외핵이 거의 없는 암석형 행성입니다. 지구나 화성 같은 암석형 행성은 보통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성되는데 행성의 수명이 다해갈수록 핵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외핵은 점점 굳게 되고 내핵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마치 가뭄이 온 것처럼 수성 표면에는 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성을 한번 제대로 봐야겠죠? 하지만 지평선에 가깝고 어두워서 수성을 관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해가 진 후 2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살면서 수성을 한 번이라도 보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행운의 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수성의 수를 물수가 아닌 목숨수로 쓰기도 하죠. 평생 천문학을 연구한 요하네스 케플러조차도 수성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아니 태양과 수성,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그날 우리는 수성을 관측할 수 있죠. 좀처럼 보기 힘든 우주쇼. 수성이 태양 표면을 통과하면서 검은 점처럼 태양 광구를 가리는 현상을 우린 수성 일면 통과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는 수성의 모습을 지구에서 볼 수 있죠. 다만 100년에 약 14번 정도만 관측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수성을 관측한 기록은 1631년 11월 7일로 요하네스 케플러가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관측하기 1년을 앞두고 사망. 대신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에르 카상디가 해냈습니다. 수성이 가장 최근에 관측된 건 2019년 11월 11일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었죠. 하지만 다음 수성 일면 통과는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2032년 11월 13일. 앞으로 11년만 참고 기다려보죠. 수성 일면 통과가 단순히 희귀하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천체 현상을 통해 수많은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행성이 밝은 별 앞을 지나가게 되면 별이 가려지는 만큼 밝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로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크기, 위치, 거리 등을 알아낼 수 있죠.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는 과학자들의 수성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불굴의 의지로 수성 탐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뜨거운 열과 태양풍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이죠. 극한의 환경을 버틸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태양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탐사선을 수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건 역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빙판 위에서 스톤을 밀어 정확한 목표 지점에 정지시키는 컬링이라는 스포츠가 있죠. 만약 컬링을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스톤은 점점 가속이 붙어 동심원의 중앙을 지나 영원히 떠나버릴 겁니다. 다른 행성에 비해 수성 탐사가 적었던 이유가 여기 있죠. 지금껏 수성은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해 2차례 탐사가 이루어진 게 전부였습니다. 최초의 수성 탐사선 메리너 10호 등판 사실 금성과 수성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 임무였는데 저궤도 비행을 통해 수성에 존재하는 자기장과 희박한 대기를 발견했죠. 궤도 특성상 매번 수성의 같은 면만 볼 수 있었지만 표면의 45%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거대한 분지와 가파른 절벽 등 2,800장이 넘는 정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사된 지 2년 후 1975년 연료가 떨어진 메리너 10호는 연락이 끊겼죠. 아마 수성과 금성 사이를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두 번째 수성 탐사선 메신저호 등판 수성을 지나가면서 관측했던 메리너 10호와 달리 메신저호는 7년의 비행 끝에 2011년 드디어 수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지구와 수성까지의 거리는 화성과 비슷했지만 태양의 중력을 버티며 수성의 빠른 공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무려 15번이나 태양을 돌면서 천천히 접근했죠. 메신저호가 특히 신경 썼던 건 바로 자체 보호 장비. 태양을 피하고 싶었던 메신저호는 태양열 차단벽을 설치했습니다. 안전해진 메신저호는 4년간 수성을 4,000바퀴가 넘게 돌며 40만 장의 수성 사진을 지구로 보냈죠. 메리너 10호가 완성하지 못했던 수성 지도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성과는 바로 수성에서 얼음을 발견한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태양과 가까워 표면 온도가 무려 427도에 달하는 수성에 얼음이 있다? 펄펄 끓는 수성에 얼음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과학자들의 생각은 수성의 특별한 자전축에서 나왔습니다. 자전축이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극지방은 햇빛이 잘 닿지 않겠죠. 양꼬치를 아주 정직하게 구우면 양끝 고기가 잘 익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혹시 과거에 물을 가진 혜성이 나라와 수성의 극지방이 충돌했다면 그대로 얼어서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특히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라는 구덩이 안에는 어떤 각도에서도 햇빛이 절대 들지 않는 영원한 그늘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에너지를 순환시켜줄 대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잘 잡으면 녹아서 증발하지 않고 버티기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2014년 10월 메신저호가 드디어 수성의 북극 분화구 속에 숨어있던 얼음을 촬영하는데 성공!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성에 얼음 형태의 물이 있다. 그 외에도 무리한 다이어트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수성의 반지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줄어서 표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성의 비밀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이름의 세 번째 탐사선 베피콜롬보 등판. 지난 2018년 10월 20일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수성 탐사선이 발사되었고 2025년 궤도 진입을 목표로 이미 수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공동 프로젝트로 메리너 10호의 핵심 인물이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주세페 베피콜롬보의 이름을 땄죠. 뜬금없이 일본이 수성 탐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수성의 지각 때문입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이 표면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분석하여 일본에 큰 피해를 끼치는 지진과 화산활동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죠. 다가오는 2025년 12월 수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 베피콜롬보는 탐사선 3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권 탐사 궤도선은 수성 자기장의 기원을 파헤치며 행성 궤도선은 아주 가까운 궤도에서 수성을 관측할 예정이죠. 그리고 수송 모듈은 베피콜롬보가 지구를 벗어나서 수성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가해줍니다. 수성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 베피콜롬보 역시 이미 태양계 시리즈 금성편에서 다루었던 스윙바이를 9번이나 이용할 예정이죠. 일직선으로 날아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구, 금성, 수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 무려 7년에 걸쳐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성까지 가는 긴 여행 기간 동안에는 수성과 지구의 궤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결함이 있는지 역시 확인해볼 수 있겠죠. 이후 베피콜롬보는 수성의 대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졌는지, 지각은 왜 이렇게 얇은지, 수성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등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수성에 도착하면 두 대의 궤도선은 분리되어 상호 보완적인 궤도를 선회하며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다른 행성에 2개 이상의 궤도선을 동시에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 두 탐사선의 협동 탐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대감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행성으로 불렸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베피콜롬보를 통해 또 얼마나 경이로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본격적인 탐사는 2026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2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나면 2028년 5월 베피콜롬보는 수성에 추락해 생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연료가 전부 소진되어서 수성 표면에 충돌하며 임무를 마감했던 메신저호처럼 말이죠. 독일의 작가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메신저호가 수성에 남긴 인류 최초의 흔적, 바로 메신저 충돌구를 베피콜롬보가 직접 관측하는 것처럼 고통이 남기고 간 자리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인류는 기쁨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 귀여운 이웃 행성들을 만나보는 태양계 시리즈,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귀여운 수성이지만 숨겨둔 비밀을 이제 그만 내놓기를 소망하는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